5대 대형 병원 가운데 하나인 삼성 서울병원에서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실 25개가 폐쇄됐는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해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한 업체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항체가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도 급등했는데 백신 생산에 청신호가 켜진 건지 분석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며 지분을 넘긴 회사에 다시 복귀해 자신의 월급부터 대폭 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신형 아우디 A6 차량이 주행 중 심한 진동과 함께 시동이 꺼지는 등 결함이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네,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병원인 삼성 서울병원에서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수술실 간호사 1명이 어제 확진된 데 이어 함께 근무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들이 어디서 감염된 건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600명 이상을 접촉자로 분류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영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수술실에서 근무하던 20대 간호사 A씨가 어제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수술에 참여했고 이후 주말인 16일부터 미열과 인후통 증세가 시작돼 출근하지 않다가 어제 확진됐습니다. 의료진 262명과 환자 15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동료 간호사 3명이 오늘 오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 중 1명은 어제부터 근육통 증상이 있었지만 나머지 2명은 여전히 무증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진자가 4명으로 늘면서 병원 내 조사 대상 접촉자 수도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273명입니다. A씨는 물론 간호사 4명 모두 이태원에 방문했거나 갔다 온 사람과 접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측은 이들이 일했던 3층 수술장 전체를 폐쇄하고 본관의 신규 입원 환자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중증 환자들과 기저질환자들이 많은 대형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경기 용인시 강남병원에서도 20대 방사선사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지난 14일과 15일에 친구들과 식사를 했는데 친구 중 1명이 이태원 클럽 방문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강남병원 의료진과 환자 200여 명을 격리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그럼 바로 삼성 서울병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주현 기자, 대형 병원의 의료진이 감염됐다는 점, 또 특히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걱정입니다. 네, 역학조사도 접촉자 확인뿐 아니라 감염 경로 파악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간호사 4명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감염됐는지 또 병원 내 감염인지도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하는 환자들이 모두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건 아니어서 환자를 통한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추가 역학조사로 풀어야 할 부분인데요. 퇴원 환자 등 누락된 접촉자는 없는지 또 확진자들이 마스크를 잘 썼는지 등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5년 전 이 메르스 때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가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나왔던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 의료진들로서도 더 긴장이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더 퍼지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네, 특히 오늘 추가 확진된 간호사 중 2명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이 됐습니다. 무증상 의료진 또는 환자가 더 있는 건 아닌지 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서울병원은 하루 외래 환자가 9,000명 안팎에 병상 수는 2,000개에 이릅니다. 특히 중증 환자도 많아서 감염 경로를 빨리 찾아서 추가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5년 전 메르스 이후에 병원 내 감염 관리가 강화됐고요. 또 병원 내 밀집도도 상당히 낮아져서 그때처럼 피해가 크진 않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기대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서울병원은 이제 중증 환자나 또 큰 수술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는 곳인데 지금 의료진들이 많이 격리되다 보니까 혹시 급한 환자들 돌보는데 문제는 없을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121명이 자가격리 중인데요. 이 중에 의료진이 88명 포함됐습니다. 이 중에 4명은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교수입니다. 유전자 검사와 추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자가격리자 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당분간 이 2개 과에서는 진료나 수술이 어느 정도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 코로나19가 나올 경우에 가장 보건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일 겁니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SBS 남지현입니다. 들으신 대로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서울에 있는 한 직업 전문 학교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학교는 약 한 달 전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이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증상이 시작되고도 나흘 동안 학교에 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방역 작업이 한창이고 출입도 제한됐습니다. 오늘 오전 이 학교에 다니는 서울 도봉구 거주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학생은 지난 7일 밤 10시쯤 서울 도봉구 가왕 코인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태원 클럽 확진자에게서 감염된 20대 남성이 같은 노래방을 이용했는데 그때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A씨는 지난 11일 발열과 기침이 시작됐는데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동안 학교에 출석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20일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균에 문의해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얻고 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가 일반 고교나 대학과 다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관으로 비대면 수업을 강제할 권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교실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실을 소독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자 방역 당국은 이 학생과 같은 교실을 이용한 학생 20여 명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교직원 650명 전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내일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보건당국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자기 직업을 속였었던 인천의 학원 강사를 통해 감염된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만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집에 직접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민경호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18살 A군과 택시기사인 50살 아버지는 지난 6일 저녁 미추홀구 비전플라자 2층 탑 코인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이들보다 1시간쯤 앞서 인천 학원 강사에게서 감염된 수강생이 친구와 함께 이 노래방을 찾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A군과 아버지는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고 A군 어머니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A군 어머니는 인천 연수구에서 학습지 교사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과 남편이 노래방을 방문한 5월 6일 이후에도 학습지 교사 활동을 계속해 접촉자가 학생 40명, 학부모 26명에 이릅니다. A군 아버지도 택시 영업을 계속했는데 접촉한 승객이 적어도 121명입니다. 이뿐 아니라 비슷한 시각 같은 노래방을 찾은 20대 남성, 같은 건물 PC방을 찾은 고등학생도 오늘 확진됐습니다. 비전 플라자 2층 탑 코인 노래방, 11층에 또 지인 PC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신 분은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시고 학원 강사를 태웠다 그제 확진된 택시기사를 매개로 한 전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이 기사의 4살 배기 손자가 확진된 데 이어 오늘 새벽 이 택시를 탔던 중국인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인천 학원 강사 관련 확진자는 모두 25명으로 늘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제약회사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 결과 참가자 모두에게서 항체가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임상 시험을 더 거쳐야 합니다만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미국 증시도 크게 올랐습니다. 먼저 김정기 기자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일상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보 물질을 투여받은 45명 전원에게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25, 100, 250 마이크로그램씩 4주 간격을 두고 두 차례 투여했는데 가장 적은 용량 25 마이크로그램을 투여한 그룹에선 감염됐다 회복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고 100 마이크로그램을 투여한 그룹에선 감염됐다 회복한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의 항체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8명의 시험 참가자에겐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까지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really a very first important step in the journey towards having a vaccine available for the people who need it the most. 모더나 측은 조만간 600명을 대상으로 이상 시험에 들어가고 7월엔 수천 명을 대상으로 3상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엔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코로나 백신 기대감에 3.85%,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백신 개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가운데 현재 인체를 대상으로 시험에 들어간 백신 후보 물질은 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자, 물론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실제 사람들에게 백신이 돌아가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나온 임상시험 결과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신 뒤에 궁금한 점 더 풀어보겠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백신을 맞으면 여러 종류의 항체가 생깁니다.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를 방해하는 착한 항체가 있지만 역할이 없거나 오히려 바이러스가 세포에 잘 침투하도록 돕는 나쁜 항체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착한 항체를 중화항체라고 하는데 백신의 효과는 중화항체가 얼마나 생기느냐에 달렸습니다. 미국 모더나 백신은 전체 임상시험 참가자 45명 중 8명에게서 처음으로 중화항체가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백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다는 점에서 임상시험 첫 단계로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화항체 양이 충분히 생겼는지 밝히지 못했고 안전성도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이 실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착한 중화항체보다 나쁜 항체가 더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댕기열 백신은 이런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나 이럴 때 안전성 입증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상용화는 아직도 먼 것으로 보입니다. 후속 임상시험에서 충분한 중화항체가 만들어지고 바이러스에 오히려 잘 걸리게 하는 부작용이 없다는 게 확인돼야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모이면 백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럼 오늘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이 백신이 지금 다른 나라들도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어떤 건가요? 네,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백신 임상시험이 8건인데요. 네. 중국이 4건, 미국이 2건, 영국과 독일이 각각 1건씩입니다. 학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실은 영국 백신입니다. 독성 시험을 면제받은 상태에서 세계 최대 규모 88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중이라서요. 안전성과 효과를 가장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모더나 백신이 중화항체를 입증한 건 최초인데 아직 정식 보고는 안 됐지만 중국 백신도 중화항체를 확인한 것으로 학계에는 알려졌습니다. 어떤 백신이든 아직 상용화를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영국과 미국 백신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뭐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일단 빨리 나오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백신이 지금 성공한 게 더 유리하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느 나라 것이든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빨리 나오는 게 좋겠죠. 네. 그런데 똑같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가정한다면 영국 백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특허권을 갖고 있는 영국 옥스퍼드대 제너 연구소는 다국적 기업의 독점권 요구를 거절했고요. 세계 6개 국가에 기술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큰 돈을 벌겠다고 있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반면 모더나는 미국 기업이 독점권을 갖고 있고 RNA 백신이라서 대량 생산도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성공할 경우 백신 확보에 상당한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국가 간 협력 관계에 따라서 변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달부터인가요? 백신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거죠? 네, 모더나 말고 다른 미국 백신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임상시험을 하는데요. 어떤 게 성공할지 모르니까 다른 백신들도 서둘러서 국내 임상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최종 성공한 제품을 국내에서 하루라도 빨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저희는 어제 전두환 씨의 장남 제국 씨가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며 회사 지분을 넘기고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정황에 대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전제국 씨가 대표이사로 복귀한 뒤 자신의 월급을 40% 넘게 올린 사실도 확인됐는데 주주들이 이 부분을 문제 삼자 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좀 무례한 거 아니고요? 지금 기존 주주 대표에 대해서 월급 많이 받아니까. 네, 심지어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들 임금은 대부분 동결됐는데 전제국 씨는 자신의 월급을 더 올린 겁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전제국 씨는 북플러스 지분 51%를 추징금으로 내겠다고 밝힌 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A씨가 공매로 회사 지분 51%를 낙찰받았는데 전제국 씨만 참여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며 최대 주주였던 A씨 지분율이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지배권을 유지한 전 씨는 지난해 11월 6년여 만에 대표이사에 복귀했는데 전 씨 취임 직후 900만 원이던 대표이사의 월급이 1,300만 원, 44%나 오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북플러스 월급 명세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 씨 월급을 올릴 당시 2% 정도 인상된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됐습니다. 지난 3년간 북플러스 매출은 446억에서 388억으로 60억 가까이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3년 연속 마이너스였습니다. 정규직 직원도 2017년 123명에서 지난해 97명으로 20% 정도 줄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이런 매출로 제가 생각 6개월 더 가면 부도입니다. 결국 주주들이 지난 3월 대표이사의 임금 인상을 지적했는데 전 씨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능력을 못 믿으시면 운영을 다 하시라고요. 주주들이 다 인정하니까 능력을. 무례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이건 좀 무례한 거 아니고요? 지금 기존 주주 대표에 대해서 월급 많이 받아니까. 대법원은 지난 2016년 과다한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과시켰다면 이를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와 무관한 혼자만의 어떤 대폭적인 급여 인상, 그리고 본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 유상증자,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씨 측은 대다수 직원 임금이 동결된 건 회사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도 전 씨의 임금 인상은 내부 동의를 거쳐 정당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전제국 씨 측이 아버지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며 넘긴 회사 지분을 도로 사들이려고 계획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회사 지분을 납부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건 당시 여론 달래기용이 아니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강청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북플러스 대표를 지낸 김모 씨. 전제국 씨 대학 동기로 시공사 등 전시 관련 7개 회사 임원을 지낸 측근입니다. 지난해 6월 당시 대표였던 김 씨는 10번 유찰 끝에 지분 51%를 낙찰받아 최대 주주가 된 A 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살려고 했죠. 이번에 안 들어왔으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사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또 유찰되면 전 씨 측이 도로 사들이려 했던 겁니다. 회사를 인수하면 힘들어질 거라고도 말합니다. 남의 회사에 어떤 폭탄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전 씨와 공동대표인 권모 씨는 A 씨가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면 기존 거래가 끊어질 거라고도 말합니다. 전 씨가 최대 주주인 대형 서점 체인 리브로가 북플러스와 거래하고 있는데 이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전제국 회장이 나는 이제 이거 바뀌었으니까 나가 관련 행사니까 거래를 정리합니다. 과거 주주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 및 새로운 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경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사정이 어려운 회사를 방치할 수 없어 전재국 씨 등과 지분을 도로 사들이려 했던 것이며 출판업계 사정을 잘 모르는 최대 주주 A씨에게 우려를 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전 씨를 비롯한 경영진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6분이 지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입니다. 과거 불교계를 중심으로 모금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1992년 10월 서울 마포에 처음 문을 열었고 3년 뒤인 1995년 지금 있는 광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시설이지만 윤미향 당선인이 이끌었던 정대협 또 정의기억연대와는 관련이 없는 시설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위한 후원금이 제대로 쓰였느냐를 두고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 광주 나눔의 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쉼터로 널리 알려진 나눔의 집. 후원금을 받아 할머니 생활과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해 쓴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조계종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인을 겨냥한 폭로였습니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을 내세워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하지만 시설이 아닌 법인에 귀속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인이 60억 넘는 부동산과 70억 넘는 현금 자산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시설일 뿐 치료나 복지는 없었다며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와 물품 구입도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머니들 위해서 뭐 안 쓰이고 막 있는다는 거는 알고 있었죠. 외로워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어서 막 얘기하면 관계자들하고 와서 막 못하게 얘기 해놨고. 나눔의 집 내부 구성원들이 국민신문고에 후원금 의혹을 제기한 뒤 경기도가 지난주 나눔의 집 법인을 특별 점검했고 운영진에 대한 고발이 이뤄져 경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후원금 적립은 할머니들 사후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할머니들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시민사회가 공동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려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이번에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정대협이 경기도 안성 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계평가를 가장 낮은 F등급을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실 회계 의혹이 제기되자 진영 행안부 장관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는 현대중공업이 기부한 10억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받아 2013년 11월 안성 쉼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2시간 떨어진 안성 쉼터 활용도는 높지 않았고 그 결과 사업 관리 감독을 맡은 공동모금회는 2015년 9월 사업 중지를 정대협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사업평가에서 5단계 중 3번째인 C등급을 회계평가에선 가장 낮은 F등급을 부여했습니다. F등급을 받으면 공동모금회의 분배 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세금 계산서 등 회계 증빙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회계평가에서 F등급을 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도 부실 회계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증빙 자료와 지출처까지 확인해보는 그런 감사 활동이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의기억연대에 오는 22일까지 회계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증빙 자료를 보고 위법 사항이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윤미향 당선인 문제에 관련해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당선인에 대해 당장 조치를 취할 만큼 결정적 흠결이 발견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아우디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게 드러나 한동안 국내 판매가 금지됐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선보인 신형 아우디 A6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는가 하면 차에 물이 차는 문제가 보고돼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7천만 원을 호가하는 신형 아우디 A6 차량. 김모 씨는 차를 산 지 열흘 만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차가 너무 떨리고 왜 이래? 안 가. 차가 갈 수가 미치겠네 이거.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시동이 꺼진 겁니다. 얼마 못 가 또 멈춰섭니다. 또 꺼졌어 차가. 아 이거 뭐 말도 안 되는데. 같은 차량을 소유한 권모 씨는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시속 100이 넘는 상태에서 차 진동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등에 땀이 날 정도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속도를 줄여가지고 갓길에 정차를 했는데 이번에도 정차하자마자 이제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이런 문제로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올해만 38건. 차량 하부에 물이 고인다는 신고도 4건 들어왔습니다. 물이 엄청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좌석 그 조수석 그게 시트도 고장났고 빗물 막 썩은 냄새가. 인터넷 카페에도 같은 현상을 호소하는 글이 많은데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원인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원인이 뭐냐? 유사한 사례로 들어온 차들이 한 10대 정도 있다. 원인이 정확하게 모르겠다. 자기들도 원인 알면은 말해드리고 싶은데 모르겠다. 해당 차종은 지난 3월 미국에서 다른 문제로 리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동을 걸고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합선이 일어나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게 리콜 사유인데 원인으로 지목된 건 다름 아닌 장치에 유입된 수분입니다. 국내에서도 물이 들어온다든지 스키가 차고 있고 시동 꺼짐이 생긴다는 건데 특히 센서라든지 전기 전자 부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분명히 시동 꺼짐 현상에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측에 이상 현상의 원인을 찾고 있는지 리콜 계획은 있는지 등을 질의했지만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부터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A6 차량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강민호입니다. 렌터카나 공유 차량으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뒤쿵 알바라고 부르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공모자를 모집하는데 주로 20대가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유 차량이 우회전하자 인도 옆에 대기하던 빨간색 차량이 속도를 맞춰 달리기 시작합니다. 차선을 바꾸려는 순간 갑자기 속력을 높인 빨간색 차량과 부딪힙니다. 두 차량 모두에 보험 사기 일당이 타고 일부러 낸 사고로 뒤에서 쿵 하고 들이받는다고 해서 뒤쿵 한다고 합니다. 고의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나눠 갖는 겁니다. 제가 먼저 그 20km로 가면 그냥 쿵 들이받아요. 부동산 전화할 때 차 나올지 몰랐는데 그냥 들이박아버렸어요. 망게 꼬다에 와서 꼬다에 퉁쳐요. 와서 요샌 공유 차량이나 렌터카를 주로 활용합니다. 사고가 나도 자기 부담금만 내면 되고 들킬 위험도 적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주로 20대를 상대로 공모자를 찾습니다. 뒤쿵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글에 댓글을 달아 접촉해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 SNS로 지역을 묻더니 바로 얼마씩 나눠 가질지 상의합니다. 이런 사기 공모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사고당 많게는 8명까지도 가담합니다. 한 손해보험 회사가 적발한 조직적인 보험 사기 혐의자 수는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작년 대구 1,300명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계속 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전국으로 좀 더 확대된 것 같아요. 잘못 지급되는 보험금이 불어나며 전체 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조사와 적발이 시급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25개월 된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2달 전 올라왔습니다. 53만 명 넘게 분노하며 여기 동의했는데 오늘 청와대가 이 청원에 답변하면서 내용 자체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청원인은 자신의 25개월 된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가까운 이웃이던 학생이 자신의 집에 놀러온 다음 날 딸이 아프다고 했다는 겁니다. 상처가 생겼다는 의료진의 소견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사과는커녕 발뺌했다면서 학생 부모와 나눴다는 대화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는 이 청원 글에 오늘까지 53만 3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와대가 경찰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고 경찰은 청원인을 찾아내 조사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청원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청와대는 과거에도 허위 청원 사례가 2차례 있었다면서 국민청원의 신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오늘 오후 서산에 있는 LG화학 제조시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1명이 숨지고 2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TJB 조상환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1층 작업 공간이 텅 비어 있고 패널은 덜렁덜렁 겨우 벽에 붙어 있습니다. 충남 서산 대산공단 LG화학 ACS 촉매센터에서 폭발성 화재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소방차 20여 대와 1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돼 1시간여 만에 진화했지만 현장에 있던 연구원 40살 이모 씨가 숨지고 47살 홍모 씨 등 2명은 중상을 입고 서울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재 불꽃은 발생치 않았고 연기가 자욱했으며 안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폭발성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다가 추정이 됩니다. 현재 사고가 난 촉매센터는 가동을 중지하고 원인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와 연계된 촉매는 대기에 노출되면 자연 발화되고 다행히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ACS 촉매센터는 최근에 완공된 시설로 촉매 생산 과정 역시 시생산 중이었습니다. 대산공단은 지난 3월 롯데케미칼 대형 폭발 사고가 난 지 2달밖에 안 됐고 LG화학 대산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탱크로리가 유해화학 물질을 도로에 유출하는 등 잇따르는 사고에도 말로만 재발 방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지 이제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가구의 약 73%가 10조 원 정도를 받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은 그 지원금 효과를 보고 있을지 이성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풀린 지난주부터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한 겁니다. 요새 손님들도 주말을 이유로 해서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식자재 같은 거 가정집에서 쓰는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사고 계시죠. 전체 가구의 73.6%에 10조 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데 그 수혜를 톡톡히 누리는 건 동네 편의점입니다. 사용이 제한된 대형마트 대신 접근성 좋은 편의점으로 장보기 수요가 몰린 겁니다. 대형마트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어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집 앞에 바로 나와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식재료와 과일, 채소 매출은 지난달보다 40% 가까이 늘었고 와인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비교적 고가인 안경 같은 상품도 잘 팔립니다. 평소 가격 부담에 선뜻 사지 못했던 것들을 소박하게 즐기는 이른바 작은 사치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매출이 한 20%가량 올라가는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지만 포인트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이 주 고객인 서울 명동거리는 한산합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임대문이, 안내문이 붙어있는 가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명동 상권은 여전히 침체된 모습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어쨌든 이제 풀렸으니까 좀 기대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풀렸으니까 조금이라도 사람이 나오겠지 이랬는데 안 나온다니까 명동은. 전통시장이라도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하는 점포는 문을 닫은 곳이 많고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가게들도 울상입니다. 자영업계엔 가뭄의 단비 같은 지원금이지만 단기 부양책인 만큼 상인들은 사태의 장기화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고3 학생들 등교를 하루 앞두고 오늘 각 학교들이 마지막 점검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일단 학교 문을 연 뒤에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두고 고등학교 교실은 학생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옆으로는 한 2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앞뒤로 간격은 옆 간격보다 좀 더 넓게 좀 배치했습니다. 의심 증상을 보이면 머무를 일시적 관찰실이 마련됐고 급식실 내 가림막 설치와 지그재그 자리 배치도 마무리됐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겠으나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특히 과밀학급을 2개로 나눠 따로 수업을 하거나 한쪽 반에서 진행되는 수업 내용을 다른 반에서 중계하는 등의 미러링 수업에 대해선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반을 하려면 물리적으로 교실수가 2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실수 2배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쉬는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 거리두기까지 관리하라는 건 일선 학교와 교사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거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거리를 두지 않고 접촉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등교를 하게 되면. 교육당국은 일단 학교 문을 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는 학생은 우선적으로 무료 진단검사를 받게 하는 등 집단 감염 방지책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실제 등교 수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현장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자, 그럼 우리보다 먼저 학생들이 학교에 간 다른 나라들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22개 나라가 학교 문을 열기로 결정했는데 그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게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문을 다시 연 프랑스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의 옆 자리를 비워뒀고 이동할 때도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Même si on doit être à 1 mètre de distance, c'est pas grave, mais je suis aussi content de travailler. 유럽에서 지금까지 22개 나라가 등교를 결정했습니다. 이들 나라의 교육장관들은 화상회의를 갖고 등교가 코로나19 확산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평소보다 적게 한 학급에 15명 이하로 등교시키고 보건당국과도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선 등교 일주일 만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7곳이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7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교육장관은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확진자들은 등교 이전에 학교 밖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70명 중에 학생과 교사가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선 전체 학생의 30%만 등교하고 나머지는 원격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Réussissons à ramener les enfants qui finalement en ont le plus besoin, ceux souvent des catégories sociales les plus défavorisées. 앞서 등교를 강행했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학교 문을 다시 닫았던 싱가포르도 오늘부터 졸업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시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또 책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사상 처음 화상으로 진행된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 코로나19 발발 이후 국제 무대에 첫 등장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투명하게 코로나 정보를 공유했다며 책임론을 반박했습니다. 中方始终本着公开、透明、负责任的态度，及时向世卫组织及相关国家通报疫情信息。 앞으로 2조 원의 국제 원조를 제공해 개발도상국 회복에 쓸 것이라고 국제 여론 달래기도 병행했습니다. 미국은 작정하고 중국을 몰아붙였습니다. 마음이 틀어진 트럼프 대통령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설에 나섰는데 발병을 숨기고 투명성을 조롱했다고 중국을 성토했습니다. 성에 안 찬 트럼프 대통령은 WHO를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한 데 이어 I chose not to give a statement. I think they've done a very sad job in the last period of time. And they're a puppet of China.
트윗으로 한 달 내에 WHO의 친중국 성향의 개선이 없으면 자금 지원 중단과 기구 탈퇴도 고려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러자 중국 외교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방역 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장외 설전에 가세했습니다. 코로나 신냉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격화하는 미중 갈등에 국제사회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에 대한 경종에도 단합은 거의 없었고 그 결과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느닷없이 자신의 차량을 압류하겠다는 시청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했다는 건데 정작 차주는 한 번도 체납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유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모 씨는 지난달 10일 차량 압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생긴 과태료 체납액이 상한선인 30만 원을 넘겼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동안 과태료가 있다는 통지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확인해보니 관할시청이 4차례 과태료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내긴 했는데 모두 주소 불분명으로 우체국에서 자동 폐기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 씨가 새들어 사는 다가구 주택이 문제가 된 겁니다. 다가구는 호수가 없습니다. 소유자 등록 원부상의 주소지로만 보냈던 거죠.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 같은 다세대 주택과 달리 건물주가 한 명이라 등본상에는 동이나 호수 같은 상세 주소가 따로 없습니다. 등본상에는 없다지만 지자체들은 전입신고 때 동이나 호수를 적은 상세 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요청하면 되는데 담당 공무원은 이런 절차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땡기는 그 부분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 보니까 임 씨는 검사 안내장이나 과태료 고지서는 주소 불명이라 폐기되면서 정작 압류 문서는 호수까지 찾아보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동안 보냈다는 그 등기들은 전부 다 반송 처리가 됐는데 압류 통보서는 상세 주소를 조회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행안부는 기존 다가구 주택은 건물주가 상세 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신축 다가구 주택은 처음부터 상세 주소를 부과하는 방침을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다양한 맛의 수제 맥주가 인기를 끈 지 한참 됐지만 술집이 아닌 곳에서 구입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작은 업체가 만든 수제 맥주도 캔이나 병 같은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구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의 한 수제 맥주 공장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밤을 넣은 맥주 등 10여 가지의 다양한 맥주를 생산합니다. 주로 케그라는 술통에 담아 식당이나 술집에 납품했습니다. 캔에 넣는 장비라든지 병에 넣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몇 억대 단위이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장비값이 굉장히 비싸요. 앞으로는 소규모 수제 맥주 업체에서도 이렇게 병이나 캔에 담은 제품을 생산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지금까진 다른 주류업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위탁 제조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영세한 업체들도 투자 부담을 덜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여러 판매처에 유통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제조 방법 승인하고 주질 감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걸 동시에 진행하도록 해서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정도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또 음식과 함께 배달 주문을 할 수 있는 술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행 음식에 부수하여라는 규정이 혼란을 초래해 음식점들이 술 판매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는 7월부터는 음식 가격보다 낮은 범위에서 술을 함께 배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류 제조 시설에서 술 이외에 무알콜 음료를 만들거나 막걸리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로 빵이나 화장품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주류 규제 개선은 고시나 법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적어도 1년이 지난 뒤 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면허 다시 따려고 오는 시험장에 무면허 상태인 채로 차를 몰고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UBC 김예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이 시험장 안으로 들어오는 차를 세웁니다. 저희가 면허 확인만 좀 할게요.
시험장 주차장 뒤편에 차를 대고 걸어오던 남성은 펜스 너머로 제복 입은 경찰을 발견하곤 그대로 뒷걸음질 칩니다. 나가는 거 잡아. 이 40대 운전자는 2년 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삼진아웃제에 따라 벌금 수백만 원을 냈습니다. 결격 기간 2년을 기다려 재시험을 보는 날 버젓이 차를 몰고 왔다가 적발된 겁니다. 벌금 냈어요. 예. 얼마입니까? 100만 원 전후로 보시면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또 다른 운전자는 황당한 핑계를 댑니다. 아침에 예약이 돼갔으니까 약속해서 교통편을 모르니까 버스를 갖고 차를 갖고 왔어요.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무면허 운전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고 최소 1년이 지나야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다 적발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연간 13만여 명에 이릅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